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결국은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문제였고요.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결국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결국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플랫으로 파이썬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오버핏도 있고 언더필팅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딱 어떤 게 언더피팅이다, 어떤 게 오버피팅이다라고 딱 어떤 골든 스탠다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자, 오늘 말씀드릴 이제 우리가 신경망 모델은 보다 좀 최신의 것들인데, 정말 최신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최신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런 이미징 데이터를 써서 AI를 구축하는 게 정말 최신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래픽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픽 모델링인데, 그래픽 모델링은 지금 소위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10개 대학원에서는 다 지금 영상 이미지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그래픽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서가는 학교들에서는. 근데 이제 그래픽 모델은 정말 적용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전까지 지금 한 5년 전에 Fast RCNN이 이제 있었고, 그 전에 뭐 RCNN이 있었죠. 그러니까 Faster는 더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Fast RCNN이 있었고, 또 다른 모델인 투 스테이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투 스테이지 모델에서는 투 스테이지 모델에서는 이제 욜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 모델은 지금 버전 5까지 나왔는데 업데이트가 자주 빨리빨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모델을 더 뛰어넘는 게 지금 그래픽 모델이고, 그래픽 모델은 지금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 러닝 없이도 바로,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없이도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정말 장점이 있고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제안한 모델 자체가 일반적인 또 그래픽 모델과 좀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카이스트나 이쪽에서 지금 막 매달려서 지금 하고 있는 최신의 지금 것들인데,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일반적인 패스트 RCNN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CNN 모델에 대해서 좀 논하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베니싱은 우리가 소실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라는, 희미해진다라는 의미고요.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경사, 하강, 그러니까 어떤 경사가 베니싱, 사그라진다라는 의미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건 너무 유명한 문제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 최초에 우리가 펄세트론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이 은닉층이라고 하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 추가됨으로 해서 우리는 XOR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이 XOR에 대한 문제는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찾아보시거나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요, 동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히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함으로 해서 약간 선형이 비선형처럼 꺾이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직각으로 갔을 텐데 이렇게 꺾이게 되죠. 이 히든 레이어가 결국은 펄세트론에서는,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심플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러한 히든 레이어가, 즉 은닉층이 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딥하다라는 거는, 자, 이와 같은 히든 레이어, 자, 우리가 이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중간 과정인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는 2개, 3개까지 막 쓰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게 되게 많아졌어요, 이 층이. 자, 이거는 지금 그 이미지넷 경쟁 대회에서 보시면, 자,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딥은 정말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딥하면 딥할수록, 즉 히든 레이어의 레이어 층이 많아질수록, 자, 문제는 이걸 계산하기 어려집니다. 즉 이렇게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이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바로 직전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전 연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백프로퍼게이션, 이 역전파 같은 경우에 문제가 층이 많아지면 사실상 계산하기가 어려워져요. 기울기도 소실됩니다. 이게 그 도함수의 기울기가 소실이 돼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이제 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활성 함수도 썼고 지난 시간에 뭐 리킬 렐로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딥러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걸 해결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이 쓰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VGG 모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VGG 모델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요걸 개발한 이제 그 사람들의 팀이 있어요. 이건 뭐냐, Very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해요. VGG가 Very Deep이에요. 그러니까 Very Deep, 아주 매우 깊은 우리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밑에 출처를 달았는데 2014년에 자, 이런 모델링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핵심은 뭐냐? 이 합성고 신경망 모델을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디텍션 하거나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할 때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정형적인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쓰는 이제 방법들이에요. VGG도 많이 씁니다만 가장 최근까지 많이 쓴 건 레슨넷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 수업에서 이거를 또 길게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도 않고 저도 아는 내용이 뭐 아주 많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 이런 모델이 쓰인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모델은 구글넷입니다. 구글넷도 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VGG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미지넷 모델에서는 이미지넷을 사용하는 그런 대회에서는 구글넷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름 자체가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회사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그런 모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인셉션이라는 모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셉션이라는 모델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고 좀 무거운 내용이라서 인셉션도 제가 경량 딥러닝, 그러니까 라이트웨이트 딥러닝 모델에 대한 설명한 게 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딥러닝이랑 그 다음에 인셉션 모델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넷에서 2015년에 이제 인셉션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메모를 좀 감소해 주면서 빠르게 연산 처리할 수 있는 결국 뭐 라이트 웨이트 딥러닝이나 인셉션 모델은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라이트 웨이트 딥러닝에 대해서는 레슨넷을 이제 우리가 항상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레슨넷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글넷 이후에 레슨넷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슨넷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경량 딥러닝인데요. 레이어를 어떻게 둘 거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눠지는데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제가 여러 영상 쪽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평가를 가면 주로 34 레이어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제가 물어봐도 그 사람도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 기술에서 쓰면 따라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만든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자, 훨씬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아는 것만 설명드리면 확대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밑으로 쭉 쌌습니다. 원래 옆으로 쌓는 거였는데 인셉션 이제 아래쪽으로 쌓게 되죠.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까지 봤던 건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였잖아요. 레이어가 아래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가장 쉽게 설명한 건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뉴런 보시면 뉴런의 액선이 우리가 축삭이잖아요. 축삭은 사실은 전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셀바디에 있는 뉴클리어가 어떤 정보를 통합하면 우리가 액선이라고 하는 축삭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고 뉴로 트랜스미터가 결국은 터미널 노드라고 터미널 노드, 그러니까 종말 단추를 통해서 이게 뿌려집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아는 시냅스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 생물학적으로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가 미엘린 시트라고 해서 미엘린 수초라는 게 있습니다. 미엘린 수초. 그래서 미엘린 수초와 미엘린 수초가 이렇게 있으면 랑비의 마디라고 해서 아마 뭐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랑비의 마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랑비의 마디가 하는 역할은 축색 자체는 우리 중력처럼 이렇게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거를 옆에 랑비의 마디가 붙어 있어서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랑비의 마디를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이 좀 편하지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오타가 맞네요. 랑비의 마디인데 마대라고 제가 쳤네요. 그래서 랑비의 마디가 뭐냐면 얘예요. 잠깐만요. 오랜만에 신경계 보니까 또 좋네. 예.
자, 이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뉴런이잖아요. 네, 뉴런에서 보시면 지금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긴 게 우리가 아는 미엘린 시트입니다. 그래서 미엘린 시트가 색깔이 원래 회색이거든요. 회색이라서 그래서 뇌 안이 회백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레이미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셀바디가 흰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껍데기 부분, 피질 부분을 화이트 매터, 백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지금 회색 모양의 이 미엘린 시트에 보시면 지금 요 하나하나를 낭비의 마디라고 그래요. 이 비엔나 소세지의 꼬다리 부분들. 얘가 하는 역할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보다 고속전철. 천천히 전달될 수 있는 거를 지금 보시면 이 랑비의 결절, 랑비의 마디죠. 랑비의 마디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점프 합니다. 즉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무궁화호 열차 타면 한 20개 서잖아요. 뭐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근데 KTX 타시면 선은 여기 한 3개밖에 없죠. 점프 빨리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라이트 웨이트 딥러닝의 핵심인데 보시면 제가 점프를 합니다. 점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산 처리가 아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한 형태의 처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알으세요. 그래서 레슨넷 많이 쓰고 지금도 많이 써요. 레슨넷은. 레슨넷 구조로 제가 최근까지도 뭐 제가 이제 직접 구현하지 못하니까 제가 평가를 많이 가거든요. 평가를 가면 레슨넷 기반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슨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댄스넷이 있죠. 댄스넷. 자, 이거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댄스넷이에요. 이게 기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댄스넷이 2017년 정도에 만들어졌고 이 댄스넷에 대한 것도 제가 인셉션부터 댄스넷에 대한 것도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게 그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댄스넷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넷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설명한 건 조금 더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셨던 거는 어쨌든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이제 그 어떤 딥러닝의 모델의 이제 발달사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세그멘테이션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코드, 디코드 바로 있는 요 모델이 오토 인코드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오토 인코드 모델에서 뒤에만 따는 게 겐입니다. 그러니까 디코더만 따는 게 겐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우리가 디코더만 따는 게 아니라 엔코더부터 시작해서 디코드까지 가는 요 과정은 사실 이제 U 모양으로 우리가 컨스트럭트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이제 경향을 띠겠죠.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자, 지금 이런 오토바이가 들어가면 오토바이에서 이런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다 떼내고 자, 0으로 처리해 버리고 나머지 지금 자, 요거를 이것을 이제 추출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정확하게 오토바이와 사람이 타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또 구분해낼 수 있어야 결국은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와 같은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결국 엔코더와 디코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첫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은 결국은 FCN이라고 부르는데 Fully Converged Neural Network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조금 더 정교한 게 바로 그 이후에 2017년인가요? 나왔던 유넷이에요. 이 유넷이 요 U 모양의 유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이 인코딩이고요. 여기 디코딩 부분인데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넷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델들은 다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소스를 오픈 소스잖아요. 갖고 오셔서 실제 분석에서 많이 씁니다. 네, 이런 구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명된 게 이제 딥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딥랩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편하게 좀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미지 모델로 많이 쓰는데 자, 역시 어쨌든 기본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 참고사항 보시고요. 이건 또 역시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서 계속 보셨던 것들인데, 실제로 보시면 근데 이제 레이블 데이터 형태는 XML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이미지 자료를 결국은 실제로 약간, 그래서 XML은 우리가 반정형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결국은 RCNN은 좀 됐어요. 사실은 이제 RCNN 기반으로 최근, 이건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RCNN부터 시작해서 그 페스트 RCNN까지 말씀을 좀 한 번씩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결국은 저기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윈도우를 쳐서 이렇게 말 탄 사람 옆에 뭐예요, 문자 뭐 이런 것들, 말 안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이게 되게 많이 발달해서 지금 페스트 RCN도 한 5년 됐어요. 5년 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사실 이게 이제 중간고사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검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증이랑 하나는, 이 그리드캠은 사실은 우리가 학습 결과를 시각화, 비주얼레이션 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리드캠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 이거 약간 XAI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미징의 AI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AI가 사실은 우리가 도출한 결과가 어떻게 도출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XAI에서 예를 들면 이미지로 얘기를 하자면, 고양이랑 개를 구분했는데 고양이랑 개를 한 99% 겁나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얘가 왜 고양이고 얘가 왜 개인지 어떻게 구분했는지 인간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때 그리드캠을 쓰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일부 어떤 부분에서 얘가 마지막에 확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림에서 이렇게 뭐 빨간색 그 뒤에서 보여줄 텐데 빨간색 레이어로 이렇게 예를 들면 귀 때문에 고양이와 개를 구분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줍니다. 그런 기능인데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각적으로 설명력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됐어요. 그리드캠도.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검증 밸리데이션이라는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홀더셋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더셋은 뭐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데이터셋, 엘더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오버핏이 생기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 홀드아웃을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홀드아웃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라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체 데이터셋을 D라고 했을 때 결국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트레이닝의 많은 부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의 일부 데이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와 겹치지 않는 테스트 데이터를 또 쓰겠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제가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0개가 있다면 한 30개는 트레이닝을 위해서 쓰고, 왜냐하면 학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한 10%를 쓰고 테스트를 위해서 한 10%를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뭐 이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뒤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this can be 한 6대4나 7대3이나 8대2,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닝이 아무래도 더 포션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을 한 60,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건 한 7대3 정도 많이 쓰죠. 7대3이나 뭐 극단적인 8대2 정도 쓰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과적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이때 이제 임밸런스 데이터, 그러니까 마이너리티가 있는 마이너리티 클래스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프리딕션 하고 싶다. 자, 만약에 메이저리티 클래스를 프리딕션 하는 게 만약에 목표다라고 하면 그냥 홀더를 쓰면 돼요. 근데 문제가 마이너리티 한쪽을 우리가 정확하게 프리딕션 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경우에는 과적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데이터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주로 메이저리티 쪽으로 학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도 메이저리티로 학습이 돼 버려요. 그래서 결과가 치우치기 때문에 근데 의료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료에서는 우리가 마이너리티를 저기 프리딕션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자, 그래서 홀드아웃보다는, 그러니까 홀드아웃을 쓰는 경우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한 10만 건, 100만 건, 이 정도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도 만약 극단적으로 IR이라는 게 있습니다. IR. IR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불균형 정도를 살펴보는 imbalance ratio라고 하거든요. imbalance 된 게 얼만큼, ratio가 얼만큼이냐를 보는 건데, 보통 IR이 9대1, 그러니까 10%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마이너리티 클래스가 10% 정도다 하면 그때부터는 과적화,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런 걸 넣고 파이썬에서 지정을 안 하고 하잖아요. 그 마이너리티 클래스랑 메이저리티 클래스를 그런 거 없이 그냥 제너럴 애큐러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너럴 애큐러시는 되게 높아요. 98%. F1 스코어도 높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95% 이렇게 나옵니다. 풀시즌 리콜 다 높게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풀시즌 리콜 뭐 F1 스코어, G1 스코어 전부 다 사실은 지금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리티 클래스가 얼마큼 정확하냐를 보려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스페시시티, 특이도, 센시티비티, 민감도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는 그게 익숙한 표현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양성, 위음성 뭐 이런 것들인데 공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에서는 어너멀리티 디텍션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다수에서 소수 하나 찾는 거 뭐 이런 거라서 소수를 소수만큼 얼마큼 찾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요. 좀 다릅니다, 의료가. 그래서 우리가 홀드아웃셋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는 K-fold cross validation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지금 등분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폴드가 우리가 몇 배라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뭐 5폴드, 뭐 7폴드, 10폴드, 극단적으로는 20폴드까지도 보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등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뭐 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자, 하나는 요 지금 이 음영된 요거는 우리가 테스트로 쓰고 나머지 하얀색은 그 뭐냐 트레이닝으로 쓴다. 뭐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 가면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등분은 지금 이거는 4죠. 4 4개로 나눴는데 두 번째에서는 요 노드가 되겠고 요 마디가 되겠고요. 세 번째에서는 여기, 네 번째에서는 여기.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에버리지를 내요. 에버리지를 요 평균을.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과적합 확률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 장점은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홀드아웃 검증은 요 한 번이었을 텐데 요 홀드아웃 검증을 K번만큼 반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버리지 평균을 내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가 이 과적합도 줄일 수 있지만 결국은 에러 레이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약간 분산 같은 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같은 게 같이 나와요. 또 이 값에 파이썬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걸 돌리고 나서 그 평균 말고 표준 편차 같이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의학 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 외적 검증, 내적 검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자,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그 예를 들면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에서 이제 이런 중요한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 뭐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도 보시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예를 들면 약을 만들었으면 우리 병원의 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타 병원의 쥐, 뭐 다른 나라의 쥐, 뭐 하여튼 좀 검증할 때는 다른 기관의 쥐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뭐 조작하고 안 하고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리고 병원은 사람은 더 당연합니다. 특정 병원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특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이 제일 좋다고 가정해 볼게요. 서울대병원에 전국적인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서울대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서울대병원만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더 돈이 많거나, 예, 그럴 수 있죠. 지방에서 굳이 저희가 부산대병원 안 가고 부산 사는데 서울대병원 갔다, 그 가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돈도 많이 들 텐데 굳이 간 거는 그 사람들이 사회경제지수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병원에서 한 실험은 다른 병원에서 검증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외부 평가, 외부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the target patients가 in a real world clinical practice.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실기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저랑 이제 일반적인 공학 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실기반된 데이터랑 우리가 실제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반영을 하려면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일반화, 제너레이션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 좀 정리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분류해서 모델을 테스트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 말을 지금 강조하냐면, 이제 공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테스트라고 하는 게 파일럿 테스트, 시제품, 상품화를 하기 위한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엄격한 테스트라는 거는 적어도 클리니컬 기반된 그런 거라면 우리가 반드시 특정 군집이 아닌, 자, 여기서 사용되지 않은, 트레이닝에서 사용되지 않은 집단을 가지고 밸리데이션 해야 된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K-fold 클러스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시면 요 집단은 특정 집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거는 지금 테스트랑 트레이닝을 구분은 했습니다만은 요 데이터가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를 들면 5개 100병원에서 나왔다. 그럼 100병원 데이터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반드시 해라.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요즘에 그 의료기기 범주기 뭐 평가 뭐 이런 거 비밀일 수도 있겠는데, 평가위원을 많이 갔는데, 심사를 많이 갔는데 보시면 그 사업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냐면, 의료기기 회사랑 그 다음에 그 클리니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병원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게 돼 있는데, 반드시 이때 조건이 뭐냐면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해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이것을 우리가 유효하다, 효율적이다라고 유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데이터셋으로 해야 된다. 예, 이런 거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다른 어떤 알고리즘은 요즘 오픈 소스니까 뭐 여러분들 뭐 독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건 뭐냐면, 밸리데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골든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때로는 뭐 예를 들면 뭐 애큐러시가 중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AUC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 다이스 스코어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반드시 이걸 해라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라고 그래도 치료제를 개발한 AI랑 백신의 AI는 다를 거예요. 백신 개념에서는 오히려 예를 들면 정상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부작용, 그러니까 정상인 중에서 갑자기 백신을 맞았는데 뭐가 뭐 잘못된 사람들, 이게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사이드 이펙트도 소위. 근데 만약에 치료제라면, 트리트먼트라면 이게 다른 거죠. 환자들 중에서, 이걸 복용한 환자들 중에서 나은 걸, 회복된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리커버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쓴다.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밸리데이션 인덱스를 우리가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존 논문을 자꾸 리뷰하고 아티클이나 레포트를 리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퍼포먼스를 어떻게 레퍼런스를 했느냐를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알고리즘이 계속 진보적으로 어드밴스하게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평가 지표를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선행 연구로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제너럴 애큐러시를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게 가장 객관적일 것이냐는 결국은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AI가 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의 지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리니컬
셋에서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뭐 의료 시험, 의료기기, 우리 이제 AI가 의료기기죠. 2018년 이후부터는. 자, 뭐 소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결국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리컬이나 프리시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위양성, 네,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 뭐 이런 것들, 양성 예측도,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 음성 예측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건데 식은 이와 같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클리니컬 데이터로 뭘 한다. 사실은 프리시즌이나 리콜을 볼 게 아니라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티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개념이 이게 지금 리콜이랑 프리시즌이랑 되게 비슷한데 달라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제가 이 시간에 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때로는 어떤 논문들은 아예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런 그 매트릭스를 아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또 다른 지표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약간 메디컬 인포메틱스 쪽의 저널들은 이런 걸 제시하라고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심사할 때 보면. 예. 그래서 무조건 풀시즌 리콜이 다는 아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계산하기 어렵다 하면 그래도 골든 스탠다드는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ROC를 봐라. ROC 커브를 통한 AUC를 봐라. Area Under Curve 이걸 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요 ROC 커브, ROC 커브로 구할 수 있는 요 AUC 면적은 결국은 제가 앞서서 지금 센시비티랑 스페시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각각 Y축과 X축에 들어갑니다. 자, 결국은 이 AUC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증하는 바는 센시비티랑 스페시티를 같이 가지고 동시에 보는 그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을 때 자, 몸무게만 갖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키만 갖고 얘기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BMI라고 하는 하나의 인덱스를 쓰잖아요. 물론 BMI가 골든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BMI는 근육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민감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체로 하나만 꼽는다면 BMI를 쓰는 게 낫죠. 키나 몸무게보다. 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단검사 결과를 근거로요. 자, 민감도, 센시티비티랑 위양성. 위양성은 여기 나오는 우리가 요 지금 1-1에서 빼준 거예요. 스페시티를. 예, 요걸 이용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AUC가 면적이 1에 가까우면 1에 가까울수록 예측 성능이 100%에 가깝다라는 건데 자, 민감도 특이도를 고려한 예측 성능이 100에 가깝다는 건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렇게 나오면 이거 완전 오버피팅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렇게 나왔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대체로 이 정도면 꽤 높게 나온 거예요. 한 80% 나오면 높게 나온 겁니다. 예. 뭐 이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영상 이미지에서는 80 이상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제가 하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나 아니면 뭐 그런 생활 습관, 비헤비어 뭐 이런 거는 70 넘으면 뭐 괜찮아요. 쏠쏠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주식이나 뭐 어떤 뭐 경제 지표 이런 거는 AUC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양성일치율, 음성일치율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좀 찾아봐서 직접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만약에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거냐, 트리트먼트를 개발할 거냐, 이것 따라 다른 거예요. 약을 개발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 효과를 보는 백신을 개발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지티브 퍼센트 어그리멘트를 볼 거냐, 네거티브 퍼센트 어그리멘트를 볼 거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특정 스레스홀드가 있습니다. 역치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국은 0, 1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고 이제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토대로 자, 사실 우리가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티를 구하면 결국 AUC를 구할 수 있으니까 AUC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앞서서 나이스
다이스라는 지표를 봐라. 다이스 스코어라는 지표를 봐라. 왜냐하면 이제 디텍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단순 분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위치를 정확하게 디텍션하는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위양성, 위음성 이렇게 뭐 2분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되게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밑에 나와 있는데 영상 내에서 병변 3가지 중에 2가지만 찾아냈어요. 자, 이거는 그럼 다 찾아낸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못 찾아낸 거로 보는 거냐? 자, 일부만 찾아냈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주관식 문제를 냈는데 그 주관식 문제 괄호가 3개예요. 3개 중에 2개를 맞췄는데 이거 맞은 걸로 할 거냐? 셈으로 할 거냐? 하나로 틀리면 틀렸다고 할 거냐? 되게 애매하죠. 이런 문제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성 음성 판단 기준을 여러 가지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진양성, 위음성, 위양성, 진음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또 한 가지 또 스코어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예를 들면 진양성은 진짜 양성이잖아요. 그래서 양성 영상에서 병변을 모두 찾아내면 셋 중에 3개 다 찾아내면 진양성. 자, 위는 우리가 영어로 슈도라고 하잖아요. 슈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가짜 음성, 위 음성은요 결국은 부음적으로 찾아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스코어링을 한다. 예.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성능 지표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에서는 다이스 코이스피안 스코어라는 걸 쓰게 돼요. 다이스. 자, 그래서 다이스 쓰고요. 그다음에 자, 이런 세그멘트 모델 같은 경우는 왜 이러냐? 우리가 보시면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우리가 분류 모델은 자, 결국은 그 뭐 저기 센시티비티, 스페시티 이런 어떤 실제 영역을 실제랑 유사하게 했냐? 또 실제 병이 없는 사람 병이 없는 사람을 봤냐? 이런 지표로 보는 건데 2개 이상을 봐야 되니까 세그멘테이션은 2개 이상 영역을 검출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 지금 해당 영상에서 보시면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미리 표시된 찾고자 하는 영역을 우리가 프리딕션 정확하게 겹쳤냐?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뭐 요 부분인데 겹친 실제 이제 관찰한 부분하고 예측한 부분하고 얼마큼 겹치냐 요 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는 겹치지 않은 부분 요거 빼고 요만큼만 우리가 스코어를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뭐 그래디캠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XAI, Explainable AI가 되겠는데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Explainable AI는 근데 조금 이제 분야가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게 이제 이미징에서 제가 Explainable AI를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 이제 패턴에서의 저는 또 Explainable AI가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 이미징에서 Explainable AI는 대표적인 게 지금 그리드캠입니다. 자, 그래서 소위 이제 이거 어떻게 시각화를 할 거냐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이 문제는 이제 블랙박스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형태의 이 딥러닝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비주얼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층에 대해서 어떤 어텐션 맵을 시각화해주는 기능 그것이 우리가 그리드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드캠은 이게 그 Explainable AI라고 하는 게 이제 달파라고 해서요. 우리가 그 미국 국방성이죠. 우리 치면 뭐 저기 국방연구원 같은 것인데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리드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드캠 말고도 뭐 LR이라고 해서 뭐죠? LR 하여튼 저 까먹었네요. 저도 지금 하도 오래되니까 이게 한 2017년 8년에 등장한 개념이고 그때도 많이 썼어요. 그래드캠은 지금 되게 복잡한 이제 그 많습니다. 알고리즘들이 뭐 참고로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CNN 학습된 걸 시각화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클래스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이제 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잘 효율적으로 보여줄 거냐 네, 이 부분인데 사실 필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필터 보시면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대각선 모양의 필터, 뭐 점 모양의 필터, 쉐이프를 보는 필터, 예를 들면 뭐 엣지를 보는 필터, 하여튼 필터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CNN에서는 각 층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터 커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커널이 많이 쓰이면 패턴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가장 첫 번째 층은 대부분 CNN은 우리가 엣지, 색깔 뭐 이런 아주 대표적인 것부터 먼저 필터링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질감, 뭐 쉐이프, 모양 뭐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고요. 예, 나중에 가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이 모양 자체가 그 필터링이.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그리드캠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드캠입니다. 그리드캠. 이게 아니죠? 예, 그리드캠. 지금 보시면 마치 fMRI처럼 지금 보시면 특정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영역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주얼리즈하는 기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리드캠. 자, 이거 지금 뭐냐 하면 혹시 뷰노라는 회사 아세요? 뷰노라는 회사가 우리 대표적인 인공지능 회사죠. 2018년도에 우리가 의료 인공지능이 2018년도에 법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인공지능의 역사는 2018년도 이전과 2018년도 이후로 나눠져요. 2018년도 이후가 왜 중요하냐? 2018년도에 우리나라 법에서 의료 AI가 AI 메디슨이 의료 기기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허가가 됐어요. 퍼미션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의료기기 회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 병원에. 일단 지금 영상을 쓴다라는 거는 지금 미리 좀 이것도 좀 벗어난 얘기인데 영상 지금 이미지니까 디지털 헬스케어가 영상이 핵심은 아닌데 영상이 왜 이렇게 해결문을 쥐고 있냐?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되는데 이 영상을 분석하는 이 AI 메디슨은 누굴 타겟으로 하는 거냐? 자, 피지션, 의료인을 타겟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 대중들을 예? 우리가 파퓰레이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자, 전자입니다. 전자. 피지션을 대상으로. 왜? CDSS, 클리니컬 디시전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빠르게 판독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 쪽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파퓰레이션,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지식 정보를 줘봐야 일반 사람들은 이런 식의 시각화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의료 쪽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봤으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일반 우리 뭐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퍼블릭을 대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본에이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본에이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요 손가락에 요 뼈 있거든요. 요 뼈 마디의 길이를 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키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2018년 본에이지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의료 인공지능으로 의료기기로 합법화된 기계예요. 1호에 1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호인데 이게 왜냐하면 첨예적인 비용을 많이 양산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장 클리닉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아과 보시면 성장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들이 아이의 키가 향후에 아이가 얼마큼까지 자랄지를 요 손바닥 마디로 실제로 재는 게 있어요. 과거에 그 선생님들이 재던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건 단순 노동이잖아요. 이거 재고하는 거는 요거를 엑스레이만으로도 엑스레이거든요. 요 찍는 자 요건데 요거 이제 판별하는 거를 본에이지라고 하는 요 AI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에 인정받은 AI죠. 그러니까 의료인공지능으로 AI 메디슨으로요. 자, 그런데 자, 이때 지금 본에이지가 요거를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 버전에 바로 이 어텐션 맵이라고 하는 그리드 캠 기법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얘가 향후에 이렇게 엑셀을 찍었어요. 찍고 나서 얘가 향후에 키가 몇 세까지 자랄 것이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왜? 라고 묻는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가. 찍고 나서 아이의 키는 성인이 됐을 때 180입니다. 끝 가보세요. 라고 하면 어머님이 네 알겠습니다.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어보죠. 이제 선생님한테. 왜 그런가요? 뭐 어쩌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느 부분이 어떤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의사 선생님을 도울 수도 있고요. 그 디시전을요. 그래서 이 기술이 투하됩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요 지금 합성국 특정 맵에 자, 이런 맵에 거의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제 맵이라는 게 그리드캠은 제일 마지막 출력 전에 이 댄스 레이어 바로 전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출력 값에 그레디언트 평균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요 앞까지의 경사, 그러니까 우리가 딥해지면 반드시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레디언트의 평균을 우리가 에버리지를 곱해줍니다. 곱해줘서 자, 결국은 요 맵의 어텐션 맵, 그러니까 요 어떤 공간적인 맵에 클래스의 중요도 가중치, 소위 이제 웨이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웨이트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판단했느냐에 하나의 그 explanation 이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XAI의 대표적인 좀 원시적인 반복으로 우리가 그리드 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소위 우리가 코끼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기 코끼리, 하나는 엄마 코끼리고 하나는 아기 코끼리인데 자, 이것을 정확하게 디텍션을 했어요. 탐지를. 자, 근데 왜 이게 아기 코끼리였냐? 예. 또는 자, 이 보시면 엄마 코끼리는 상아가 있죠. 이거 보세요. 엄마 코끼리 상아가 있잖아요. 상아. 여기 상아가 있잖아요. 상아가 이빨이 있잖아요. 이빨이. 아기 코끼리는 이빨이 없죠. 뭐 있어도 빼갔을 수도 있죠. 요즘은 또 인간이 참 뭐 온갖 거 다 빼먹죠. 꽃감 빼먹듯이. 근데 빼먹은 게 아니라면 얘는 지금 이빨이 없으니까 애기 코끼리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해야 인공지능은 이걸 왜 분석했는지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본 에이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드캠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 놓으면 자, 어느 뼈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부러졌다면 어디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왜 그런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이고요. 그리드캠은 제가 뭐 이미 연구하시는 분들 되게 정말 많이 써요. XAI에서는 가장 기본으로 제일 많이 쓰고 예제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1시간이 지나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 좀 얼굴을 다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고요.